너는 강아지 유치원비로 6, 70만 원은 그냥 쓰면서 수술비며 뭐며 100만 원 넘게 나가는 것도 아깝지 않다면서. 진열장은 강아지 간식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엄마, 응급실 비용 10만 원은 아까운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예요. 그리고 뭐?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 애기가 물렸어야 속이 시원했겠냐? 물리긴 왜 물려요? 황당하다. 황당해. 너희들 유별난 거야.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어.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한 예의라고는 없고 너도 똑같고. 엄마가 뽀삐를 못마땅해 하시니까. 너 이거 안 보이냐? 거실 한편 반짝거리는 유리장 안에는 온갖 강아지 간식과 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뽀삐라는 이름의 작은 강아지는 푹신한 쿠션 위에서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듣자마자 강아지 데려온 것도 서운했는데 아무 말 안 했다. 그리고 너희 강아지 키우는 거로 뭐라고 한 적 있어? 그래도 희정이 입장에서는 좀 그랬죠. 뽀삐가 희정이한테는 정말 첫째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김 씨는 한참 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애들 잘 키워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 김영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강아지를 가족처럼 키운다고 합니다. 김 씨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 번도 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인 이상 정을 주고 키우면 가족처럼 애정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애정이 도를 지나쳐 부모보다 강아지가 더 대접받는 상황을 보자 김 씨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강아지에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응급실 비용 10만 원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 김 씨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강아지가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김 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자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강아지가 부모보다 귀한 듯하니 김 씨도 더 이상 그에 응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강아지를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며느리 덕에 강아지라는 존재 자체가 불편해졌습니다. 김 씨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해는 김 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의 가정은 무척 평범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은 정도의 경제 수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김 씨 부부는 착실하게 살며 내 집도 마련했고 노후를 대비할 만큼의 돈도 어느 정도 모아두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소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네도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배우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돈 문제로 인해 잡음이 생길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마주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집 문제로 갈등이 빚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양가에서 반씩 부담하여 전셋집을 얻어주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하기로 했으니 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눈치를 보였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로 김 씨 부부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하나뿐이니 물려받을 사람도 하나잖아요. 남들처럼 처음부터 넉넉하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며느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엿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서 좀 그런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에요. 말을 잘 돌려서 못해서 그래요. 김 씨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돌려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그냥 요즘 집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이해 좀 해주세요. 처가 식구들이랑도 좀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김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속이 상했습니다. 능력이 돼서 집 한 채라도 사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마음만으로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면 엄마, 아빠는 작은 집으로 옮길 계획이었어. 그때 좀 더 보태줄게. 대출 받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이 더 넓을 필요도 없을 테니 천천히 이사를 가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결혼을 할 것이고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결국 물려줄 사람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만 전세 살아. 아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들도 그걸 바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켰지만 아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며느리는 늘 김 씨 부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볼 때마다 며느리가 아니라 까다로운 손님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인 김 씨 부부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세 번째로 맞은 명절.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요즘 젊은 사람들 애 안 생겨서 고생 많다던데? 정말 잘 됐다. 김 씨는 생각보다 이르게 찾아온 선주 소식에 기쁘고 설렜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통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시댁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게 아니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죠. 맞벌이를 하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충분히 부담스러울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보름 있다가 나오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비싸?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지. 그러니까요.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이에요.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를 보자 아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연히 부담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상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주의라 그러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며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장모님 병원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곧 나오신대. 김 씨는 아들 내외 대화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 사돈이 병원에 계셨다고? 아, 장모님이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보미가 설사를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오신 거예요. 봄이? 장모님 댁 강아지요. 설사해서 병원에 다녀오신다고 천천히 오라고 하셨거든요. 아, 난 또 놀랐잖아.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셨구나? 네, 지금 10살이에요. 그래, 그 정도면 나이가 많은 편이네.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같이 살 때 데리고 왔던 아기예요. 우리 집은 강아지를 한 번도 안 키워봤어. 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 털 알레르기요? 맞아. 그래서 엄마가 키우고 싶어도 못 키웠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거든. 며느리는 흥미롭게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 신기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도 이런 체질이 참 답답했습니다. 재채기하고 콧물을 흘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어떤 강아지와 함께 있으면 피부까지 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 키워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진작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나아요. 그 말에 김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았으니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가볼게요. 그렇게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 내외가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강아지를 샀다고?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가 단번에 표정을 굳혔습니다. 강아지는 생명체인데 어떻게 산다는 표현을 쓰세요?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애견샵에서 250만 원을 주고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고 데려오면 그게 사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 며느리는 그 표현에 유독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김 씨는 더 서운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결국 김 씨에게 손을 벌렸던 아들 부부가 강아지를 분양받는데 250만 원을 쓰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마침 김 씨가 심한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직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꼭 이제는 아들 내외의 집에 오지 말라는 뜻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김 씨의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1년에 엄마가 너희 집에 몇 번이나 가냐? 그러게요. 1년에 얼마나 오신다고. 그런데 그마저도 오지 말라는 거야? 김 씨에게는 몇 번을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희정이가 예전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인데 엄마 때문에 못 키운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강아지가 아기 정서 발달에도 좋고 저도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들도 저렇게 들떠 있으니 김 씨가 마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자기들 집에서 자기들이 키우겠다는데 그걸 막을 권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상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경 끄고 살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들 부부는 강아지를 참 요란하게 키웠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크게 아파서 한 달 동안 병원을 들락날락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비를 듣고 김 씨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떡하려고 일어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했다가는 또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소리 듣고 말 테니 말을 아꼈습니다.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전화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혹시 지금 저희 집에 좀 가주실 수 있어요? 너희 집에? 무슨 일 있어? 다급한 아들의 목소리에 김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지금 희정이랑 멀리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엄마한테 빈집에는 왜 가보라는 거야? 뽀삐 있잖아요. 지금 홈캠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베개에서 나오질 않아서요. 뭐?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아들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뒀는데 자동 급식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루에 4번 밥을 먹어야 하는데 벌써 2번을 건너뛴 것 같아요. 저희는 밤늦게야 돌아가니까 엄마가 좀 가서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강아지가 있는 공간에 가기가 싫어서 그동안 한 번도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밥을 주기 위해 그곳에 발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구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들이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아들 네 집에 도착하자 온몸이 간지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기분 탓이겠지만 말이죠. 여기 있다고 했지. 사료를 찾으려 찬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 진열된 강아지 용품을 보고 김 씨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료도 종류별로 가득했고 간식은 마치 가게를 차려도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알려준 대로 강아지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거실에서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 에어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쩐지 집안이 너무 서늘하다고 느꼈습니다. 얘들은 무슨 에어컨을 켜놓고 나가?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는데? 에어컨을 끄려다 문득 강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틀어놓고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집에 에어컨 켜놓고 나간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낮에는 이렇게 내내 켜둬야죠. 요즘 날도 더워지는데 끄면 뽑기 힘들어요.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다른 집들도 이런가 싶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둘이 집에 있어도 이렇게까지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며느리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는 더 많이 쓰면서 꼭 강아지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하더라고요. 아무튼 희한해요. 그 말에 졸지에 이상한 사람이 된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강아지 밥까지 주러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할 말이 저건가? 김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결혼할 당시 집 문제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던 며느리의 모습이.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강아지에게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김 씨가 보기엔 다달이 아들 내외가 강아지에게 쓰는 돈만 모아도 스스로 집을 사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터져나오는 재채기 때문에 김 씨는 제대로 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역시나 시어머니 눈치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밥 줬으면 문단속 잘하고 나와주세요. 그 말을 덧붙이더니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탁 들어주나 봐라. 아무리 그래도 어쩜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관리비가 나오니 에어컨을 끄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뭐라도 문제 삼은 것처럼 반응하는 며느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김 씨는 연신 재채기를 하며 줄줄 흐르는 콧물을 휴지로 닦아내며 집을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의 유별난 성격만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양팔이며 목이 마치 수십 마리의 모기에 물린 듯 울퉁불퉁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병원까지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들 내외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데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부에 털이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팔을 벅벅 긁고 싶어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나중에야 아들이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했지만 그게 며느리의 태도를 바꿔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100일쯤 지나자 아들이 김 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엄마 아기 보러 오세요. 약 먹고 가면 되잖아. 어린애를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잠깐 갔다 오면 되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김 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라고 손주가 안 보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았지만 첫 손주는 그저 예쁘기만 했습니다. 사돈네, 잠깐 강아지 맡길 수는 없대? 그건 안 된다는데요. 김 씨는 그 말에 또 한 번 서운해졌습니다. 내가 서운해하는 게 오히려 유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병이지 않나? 이렇게까지 배려를 안 해줘도 되는 건가? 하지만 손주를 보러 가는 일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 부부는 아이와 며느리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와 한우 등 먹을 것도 잔뜩 챙겨서 말이죠.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손주 좀 보자. 남편은 무척 좋아하며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김 씨도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안고 있었고 며느리는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씨가 가져온 한우를 한 덩이 통째로 냄비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좋은 한우를 그렇게 끓이면 맛이 없을 텐데 나중에 같이 구워 먹자. 아니요. 삶아서 뽀삐 주려고요. 뽀삐한테? 네. 뽀삐가 소고기 좋아하거든요. 그 말에 김씨는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한우. 그 값만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선물로 준 것이라지만 꼭 김씨 앞에서 강아지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끓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뭐라고 하면 또 강아지한테 왜 돈 쓰는 걸 아까워하냐며 며느리가 나를 세울 것이 뻔했지만 그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 너희 둘이 먹으라고 사온 거야. 제가 조금 덜 먹을게요. 그럼. 순간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김씨의 팔을 살며시 잡아 끌었습니다. 좋은 일로 왔으니 그냥 넘어가자. 김씨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김씨를 예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김씨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이런 내 생각이 단순히 강아지를 안 키워봐서 그런 건가? 그래. 어차피 우리가 갔어도 강아지 줄 텐데. 알아서 먹든 말든 하겠지. 김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근데 애랑 같이 둬도 되나? 발톱에 긁히거나 그러진 않겠지? 남편도 아내는 몰라도 아이는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문 설치했었는데 뽀삐가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낮에는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뭐? 벌써 유치원에 보낸다고? 남편은 순간 손주를 유치원에 보낸다는 말인 줄 알고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피식 웃으며 고기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갓난애를 어떻게 유치원에 보내요? 뽀삐 유치원이요. 강아지 유치원? 네.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그게 뽀삐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하는 걸 보니 꼭 강아지가 첫째. 아이고, 막 태어난 아기는 둘째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불과 30분 만에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손주를 안고 있다가 아이가 잠이 들자 조심스레 거실 소파 위에 눕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아지가 갑자기 확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아이를 감쌌고 그 순간 강아지가 그대로 김 씨의 손목을 물어버렸습니다. 아, 김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본능적으로 팔을 휘두르자 강아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뽀삐야! 김 씨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목을 감싸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김 씨는 신경도 쓰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김 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뽀삐를 집어던지시면 어떡해요? 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김 씨는 손목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지금 걔가 아기한테 달려들었어. 어머니가 팔을 휘두르니까 놀라서 문 거잖아요. 뽀삐는 원래 안 물어요. 그러면 나는 물린 게 아니라 뭐야? 원래 첫째가 둘째 오면 질투해서 심술 부리기도 하는 거라고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며느리는 그제야 서러워졌는지 가슴을 들썩이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씨는 손목의 고통보다 더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애가 물렸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때서야 아들이 허둥지둥 김 씨에게 다가와 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손부터 감싸요. 하얀 수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둘 수가 없겠는데 병원 가야겠다.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차 타고 가요. 며느리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집에 남았고 김 씨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목을 꿰매고 주사도 맞고 나서야 응급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여러 군데 깊은 이빨 자국이 남았고 손목은 지저분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은 미안한 듯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아기는 진짜 조심해. 조심할게요. 근데 희정이 말도 맞아요. 뽀삐가 질투하고 있는 거라. 곧 서로 적응할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은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남편이 김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남편도 내심 놀란 눈치였습니다.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구 쪽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서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접수하는 곳 앞에 서 있는 걸 보니 수납을 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으려나. 김 씨가 가까이 다가가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많이 꿰매진 않았어. 그래, 괜찮아. 근데 이거 12만 원 나왔는데. 내 카드로 결제할게. 김 씨는 멈춰 섰습니다. 뭐, 그래도 뽀삐한테 물린 거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좀 그렇지 않나?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지, 엄마가 잘못한 거지. 뽀삐 놀라게 했잖아. 순간 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뽀삐 괜찮아? 미안해. 병원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 들어가서 데리고 갈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에이, 뽀삐 병원비를 어떻게 달라고 그래. 엄마 병원비는 알았어, 모른 척 할게. 그 순간 아들이 몸을 돌렸고 김 씨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 엄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내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이 상황에서 당연히 병원비는 내는 게 정상이었으니까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병원비는 아깝다며 모른 척하고 다치지도 않은 강아지는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아들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그렇게 말한 것 같긴 했지만 그에 동조하는 아들도 결국 똑같았습니다. 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치의 차이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중요하다고 해도 부모의 병원비 10만 원이 아까울 수 있나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강아지 수술을 한다고 160만 원을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기가 막혔는데 이젠 분노를 넘어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래서 자식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강아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어디를 뒤져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의 머릿속에서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는 강아지 유치원비 6, 70만 원은 그냥 쓰면서 수술비며 뭐며 100만 원 넘게 나가는 것도 안 아깝다면서 집은 강아지 간식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지극정성이면서 엄마 응급실 비용 10만 원은 아까운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예요. 그리고 뭐?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 애기가 물렸어야 속이 시원했겠냐? 아기가 물리긴 왜 물려요? 황당하다. 황당해. 너희들 유별난 거야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도를 지나쳤어. 김 씨는 물리지 않은 반대쪽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 이거 안 보여? 알레르기 약을 먹었지만 피부는 이미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팔을 쳐다보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듣자마자 이때다 싶어서 강아지 데려온 것도 서운했는데 아무 말 안 했어. 그리고 너희 강아지 키우는 거로 뭐라고 한 적 있어? 뽀삐가 희정이한테 정말 첫째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사람 하나 강아지 하나. 애 둘 잘 키워라.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남편을 불러 수납을 마치고 먼저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난감한 얼굴로 제자리를 서성거렸지만 끝내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신 아들과 통화했지만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걸 보니 남편도 속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김 씨는 손목이 회복될 때까지 아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달쯤 흐른 뒤에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김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어쩐 일인가 싶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며느리가 입을 열자마자 김 씨는 여태껏 들어본 말 중 가장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영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다음 달에 출장 가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장모님이 갑자기 못 봐주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나보고 너희 집에서 아기를 보라는 소리야? 그렇죠. 저희가 아침마다 주영이를 데려다 줄 시간도 없고 해서. 김 씨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이게 뽀삐는 집에 있지? 네. 대신 엄마 계신 동안에는 안전문 설치해서 못 나오게 할게요. 너는 피부가 부풀고 물리기까지 한 나한테 어떻게 그 집에 다시 가서 애를 보라는 소리를 해? 이제 안 그래요. 뽀삐, 한 번도 주영이 문 적 없잖아요. 됐다. 강아지는 둘째 치고 너희를 도와줘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부모보다 개가 더 중요했던 애들을 왜 도와줘야 하냐? 아니,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엄마, 손주잖아요. 주영이는 가족이에요. 아니, 그리고 뽀삐도 저희 가족이에요. 엄마도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첫째 손주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서운할 일도 없잖아요. 미쳤니? 어떻게 강아지가 내 손주야? 그러자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미쳤다뇨? 강아지를 가족처럼 지내면 미친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너희끼리 가족처럼 지내라. 나는 사람이랑만 가족할 테니까. 김 씨는 한 번도 강아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에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반감도 없었는데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이제는 강아지라는 존재 자체가 치가 떨렸습니다. 내 생각에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렇죠. 가족 맞죠? 가족이면 병원비 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아들에게서 충분히 그날의 일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만약 나랑 강아지가 물에 빠져도 뽀삐부터 구하겠지? 그 순간 방안은 싸늘해졌습니다. 김 씨와 며느리는 같은 상황을 놓고도 생각의 흐름과 시작점이 달랐습니다. 김 씨에게 강아지는 동물이었고 며느리에게 강아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 뽀삐나 실컷 구해줘라. 주영이도 내가 알아서 보고 뽀삐랑 주영이 두 남매인 셈이니 잘 키워라. 그 말을 남긴 채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놓고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이중적인 모습에도 질려버렸습니다. 손주가 눈에 밟혔지만 손주 하나 보자고 그런 일들을 또다시 겪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선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의 병원비 10만 원은 아까워하면서 강아지 유치원비와 수술비엔 수백만 원도 아깝지 않다는 아들, 며느리.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가족보다 강아지를 먼저 챙기며 부모는 뒤로 미루는 그 모습에 김 씨가 결국 인연을 끊은 것도 이해가 가는 대처였죠. 여러분은 김영선 씨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김 씨가 조금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더 흥미롭고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